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침해 및 국제결혼 중개업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 양희철 회장님, 예, 인사 좀. 네, 반갑습니다. 박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정대현 대표님, 그리고 공동대표 이현길님, 예. 부회장 김도경님, 먼저 내빈요 새로 함께 상임대표 김병준님 잘했습니다. KT 올레TV 우리 부위원장님 청리시 박수. 좋습니다. 각자 일어나신 사람이 없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탑코리아 교회정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공동대표로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포에버 국제결혼을 운영하고 허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센터에 이사로 그 대한민국 결혼정보회 호남 본부장 겸하고 있는 공동입니다. 저는 광주에 활동하게 돼서 광주의 망이라고 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온 아리랑 리듬님도 소개합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10여년 넘게 국제 결혼 커플을 많이 소개시켰고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대나 국제결혼 공정입니다. 착하게 예. 자, 그러면요, 저희 행사는 공식 행사가 아니고서 이제 국민 어렵 없이 간단하게 한 점을 이루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발언 전문가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늘 패널로? 전부 다 패널인데 커피하고 네 분께서. 예.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은 전문가이시고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된 부분은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이런 방향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고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다문화 방송의 취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양희철 회장님, 그다음에 김병준 교수님, 그다음에 이현길 교수님이 같이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여의주 여성들이 많은 꿈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과연 그만큼 준비된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기회가 돼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사실에 관해서 정부가 이 다문화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정책적인 실수라든가 또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한국 배우자를 따라서 결혼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세 분의 패널들을 같이 대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부분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양희철 회장님께서 우리 다문화 가정 또 현재 안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현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양희철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한 42개국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노르웨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노르웨이가 있었던 거기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주 정책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공 칠레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노르웨이 이제는 그 바이킹족이었는데 그 한 족장이 그 아들을 갖다가 어디로 했냐면은 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 보니까 매일 바이킹족 해갖고 한 달, 두 달 갔다 오면은 남의 아이 갖고 있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이 나라가 꼴이 안 되겠다 해서 그 바이킹족을 최초 통합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정책을 쓴 게 너희들이 노략질에 가서 교회에 있는 여자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와이프를 삼아라. 그랬더니 교회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부모도 다 잃었죠. 바이킹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무도 없죠. 혼자 딱 남은 게 자기 자식만 남은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성경을 갖고 막 너무 극진하게 키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나라가 상당히 그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도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 정책을 제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대한 다문화 이 결혼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철학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그 철학적인 부분은 뭐냐? 어떤 입법 정책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국민 앞으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는 세국 정책을 써서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데 흐름을 막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아주 강점기를 갖다가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라는 이 물결은 세계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물결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 한국의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래서 정말 질 좋은 분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원래 다문화 협회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립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두로 제가 말씀드리고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다문화 정책 이번 입법안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의 고민도 하나도 없는 부분들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어떤 형식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과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되면 요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다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하고 나라고 어떤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해서 세계가 단위 상권으로 급속도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된다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잠깐 예, 그러면 지금 정부부처의 그 실무자들이 예.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전문 부처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다문화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그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금 예, 예. 다문화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인권적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가? 그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문화가 되면 문화가 충격이라는 것은 쇼킹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어디서 느꼈냐면 핀란드에 갔는데 사우나를 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뒤에서 여성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남녀 혼탕이에요. 아주 충격을 받았었는데 문화 충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주 여성자들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뭐랄까 우리의 관찰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고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예, 지금 보면은 두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9개 정도 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노동자들 위해서 만든 그 단체가 있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결혼 이주 가정들만 이제 도와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글로벌 센터가 그래 세계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변호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지원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시점에서 별로 큰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도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또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 이전에 그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번 실패하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권 침해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는 그 개인이 자기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헌법에 반한 시행령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 국제 결혼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엄격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남자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5년 동안 결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했다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첫 번째 범죄적인 문제에서 잘못이 없는 국민들에게 잘못이 있는 범죄자의 어떤 그런 집행유예 같은 그런 선고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누구를 만나든 그거에 대해서 인권적인 침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다문화협회 인권위원장인 전대영 위원장님한테 한번 신뢰를 한번 그런 사실 내지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완숙기에 들어가지고 과도기에 접어드니까 법무부에서 부작용을 핑계로 국제 결혼 비정상을 국제 결혼 건전화 조치 일환으로 법무부 실무자들이 시행한 시행 규칙입니다. 그렇게 즉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4시간을 우리가 이제 민방 훈련 받듯이 예비군 훈련 받듯이 국제 결혼 하려면 의무적으로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에 지정된 4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 또 국제 결혼 국제결혼 하여가지고 이혼한 분들은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5년에 한 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장결혼을 했다든지 뭐 공문서에도 이조했다든지 무슨 마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이해가 되나 전혀 그냥 상관없는 분은 무조건 그냥 5년에 한 번 뭐 사기를 당했던 살다가 몇 년 살다 이혼을 했던 무조건 그냥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조치는 법무부에서 국적이라는 한국 남성을 그냥 잠재적 예비 범죄자를 아주 낙인 찍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때 시행할 때도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건 굉장히 그 이혼적 요소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전혀 이 업계에서 국적이라는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사이 아웃사이드에 불구하니까 그냥 단발마저 그냥 반발에 끝쳐버리고 그냥 법무부에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거의
지금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라고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그 다른 이권 목적이 있는 걸 이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이제 그 법무부와 연계된 그 각 외곽 단체들 그 이권을 하나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이제 이걸 시행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그 파생된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뇌물, 부조리, 그다음에 그 국제 서류 비자 담당 주변의 그 여행사 프로커들한테 엄청난 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무조건을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1차적인 피해자가 그 다문화 가정이 그 피해를 보는데 그 다문화 가정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1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인력 교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현지에서 이제 그 살다가 이제 연애 결혼한 커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에 그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국제 결혼이 이제 연애 결혼이 그 지인 소개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법무부 이런 시행 조치 때문에 심지어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우즈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공장에서 다니다가 둘이 연애 결혼해서 만났어요. 돈 받다가. 그러나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양쪽 다 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양쪽 한 군데만 혼인신고 되더라도 모든 그 한국에 체류할 정도로 다문화 프로그램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영사의 그 비자 서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 출마 후보자 구비 서류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습니다. 무슨 내 마누라 내 결혼 초청하는데 대통령 심사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국가정보원 해외 촉법원 그 심사 기원보다 더 어렵고 골프장 인허가 받는 구비 서류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 더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뒷돈이 오가게 되고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 그 뒷돈 될 수 없는 그 다문화 커플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1년 가까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 마음이 변신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신해가지고 결국은 양쪽 다 혼인신고 돼가지고 이혼남 아니 이혼녀 아니 그냥 이혼남 이혼녀가 돼버린 게 뭐 빌비자고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갑자기 그 올해부터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많이 떴을 거예요. 그만큼 이혼율이 많다는 겁니다. 살지도 못해보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법 시행 자체가 이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국제결혼 이 중개업도 그 개인정보나 인권 침해 이런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탄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도 신부들 다 인지하고 있고 그걸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속상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거 문제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 그리고 인권 침해, 개인정보 범죄 프레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당장 바꿔야 되는데 국회 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바꾸지 않느냐면 완전 그걸 시인하고 법조체 인쇄해가지고 보내면 그 당시에 법을 제정했던 신부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은 인사당의 주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걸 파생되는 이권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이 업계 올해 한 10년 이상 봉사하거나 현재 있는 여행사, 법무부, 국제 서류 담당하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주무자하고 법무부 실무자하고 이 법을 시행하는 이 목적이 그런 이권 단체하고 다 유착돼가지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최근실 할 때 보면은 모든 각 부처에 보면 최근실이가 다 우도 그 정부 정책이 자기들 이권을 노리고 전부 다 정부 인허가 다 개입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이 법무부 이 시행령이 국제결혼 건전화로 표면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하고 유착된 각종 이권 그 현지 그 프로젝트라고 연관된 하나의 시행령입니다. 이건 다 이 업계에서 국제 서류 하신 분들이나 이 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현지 우리 그 재외공간 현지 국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벡, 중국 현지 가보면 다 그 프로커들이 그 행정사 그 나라 현지 변호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가장 큰 피해가 보는 게 다문화 커플이란 말입니다. 요즘 연애 커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 피해를 혼인신고 서류를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100달러밖에 안 듭니다.
내가 연애 결혼했어요. 둘이 만나서 둘이 맞았어. 그럼 혼인신고 합니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번역금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거의 적게는 2,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 재수 없으면 10,000달러도 줘야 됩니다. 그럼 현지 그 여성의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2,000달러, 10,000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부 그 법의 규정을 지키려면은 그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기회 걸면 기회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그냥 그 잡는 대로입니다. 그 영사 마음이고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 이주 사회통합과 그래도 규칙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든지 그 부조리의 그 소지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그 국제 결혼에 따른 서류가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필요한 서류가 많고 하루에 그 심사 기간이 끝날 서류도 30일, 40일, 15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물을 줘야 되고 우리도 옛날에 30년 전에 지금이야 뭐 간단한 봉사무소 구청 가면 그 있죠. 혼인 사망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즉석에서 나오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저 기억납니다. 한 보통 일주일 열흘 걸렸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그 뒷돈 대주고 해가지고 그럼 당일로 빠져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그 어떤 서류 심사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구비 서류도 너무 많고. 예. 또 다른 얘기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 이 국제 다문화 그 실무자들을 먼저 그분들을 먼저 그 인권 교육의 대상입니다. 국가 인권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2차적인 그 교육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문화는 그 지금 시대적인 조류고 한국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벌써 한국도 150만 명이란 다문화 관련 입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점점 늘어날 추세이고 지금까지도 한국에도 면제되었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국방 의무까지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이주자들과 한국에서 겪는 인권 관련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건지 우리 김병준 교수님께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것들이 많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1세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경쟁력이 창의적이고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수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부강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자원과 자본 그리고 인재를 모으기 위한 주거 안정망을 확충을 해서 제한 외국인이 우리와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열린 사회, 성숙한 세계 국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국제 결혼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국인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한 문호 개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혼인을 하면 2세를 출산할 것이고요. 그 애들이 성장을 해서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고 완수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일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건전한 국제 결혼을 유도하고 결혼 이민자가 입국 후에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제9조의 5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에서 제1항을 2013년 10월 10일 날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날로부터 5개월 20일 만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개정된 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서 결혼 이민자가 기초 수준의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결혼 이민자가 입국 이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득과 주거 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또한 빈번한 결혼 이민자 초청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혼 이민자 초청 제한 기간을 당초에 5년에 2회가 가능하도록 했던 부분을 5년에 1회로 심사를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제신문회의라는 곳에서 2015년 3월 31일 날 그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고요. 경인일보가 2015년 4월 3일 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니우시스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2015년 5월 6일 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강하게 주문한 부분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충분히 언어 능력에 관련된 그 교육, 즉 학습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사자 나라, 그 배우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했던 내용이 뉴시스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2015년 5월 6일 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제다문화협회에서 입수한 자료로 보면은 목포, 춘천, 서울의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 사례는 당시 36세인 서아무개 씨는 2014년 가을에 필리핀 여성과 혼인을 했습니다. 현재서 학당에서 학습도 받고 토픽 1급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그 외에 비자 접수와 승인을 받고 나니 1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입국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신혼 생활 2개월 만에 입덧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임신 3개월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강사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성폭행에 대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서 씨는 이제 부인이 이제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 낙태를 시키고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시모모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살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긴 거네요. 예,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은 혼인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죠. 남편 나라에 귀국을 했는데 그 1년 상의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금 2014년도에 만들어진 어떤 그 심사 기준인데도 아직도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통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어 강사보다도 남편이 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더 좀 교육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것이 실질적인 교육이고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 말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데 꼭 어떤 무슨 자격시험 보듯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예. 그거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통과해야 한국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건 좀 인권적 침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춘천이라든가 서울의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이상 살펴보면 같이 애국 배우자와의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성 능력 테스트가 현지의 열악한 여건하고 횡포 때문에 그리고 장시간 소요로 인해 가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특히
2013년 그 10월 달, 즉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조속한 검토를 해서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병규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1년 동안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어떠한 그 날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서로가 결혼을 해서 정이 서로 갖게 되면은 서로 만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데 그걸 1년 동안 떨어져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부부간에서 이별을 시킨다는 것은 강제 이별을 시킨다는 건 좀 인륜적인 부분에서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말씀입니다. 김병규 교수님께 한 답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열린우리당 김순길 의원이 최초의 보고 자리할 때는 각 지방에서 국제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여행세일 이런 명목으로 500에서 작게는 300에서 500, 800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전남 해남구 같은 데는 2명당 1.3대 2대 정도로 수사를 잘 돼서 가공사를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어 교육은 당초에 그때 당시도 많은 정부 지원과 또 종사자들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각 군마다 세워졌어요. 예. 이거 갑자기 이걸 놔두고 왜 우리가 영어 배우려면 가난한 사람은 필리핀으로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영국으로 배우고 가는데 자기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음식도 배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어디 전라남도 어디 해남이나 근데 시골에 있는 처녀가 시집 가려고 서울로 데려다가 방어도 줘야지 또 밥 먹어야지 그거 누가 됩니까? 우리 신랑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들만 희생하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부모 밑에서 스트레스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하고 있으면 그 젊은 나이에 정력은 누가 달립니까? 사고 딱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지원센터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센터 자기 밥줄이 떨어져버렸어. 한국말 다 배워갖고 오는데 누가 그 바쁜 그 시골에서 트럭 싣고 그 다문화센터가 신부 데리고 갈 신랑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문화센터장이 이거 사실 나서야 돼요. 우리가 일을 시켜놓고 다 준비해놓고 정부만 지원했냐? 우리도 돈 지원해서 집 짓고 다 강사 보내니까 외국에서 공부할 치고 온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야 돼요. 저 기왕에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요거는 그 여성가족부에 수많이 지원을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고를 통해서 내가 건의했던 내용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부처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당신 하나를 보고 민원을 한 거냐고. 요즘 여러 부처에 상의를 하려고 당신한테 중부처를 했으면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란 말이야. 국제결혼에 관련 모든 법과 규정이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노부모들과 노총각 본인의 입장에서 법이 정비돼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게 행정편으로 돼가지고 지금 말해서 전문가인 결혼정보업체와 또 결혼을 시켜야 하는 노부모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을 비전문가인 이게 영사가 담당을 해갖고 너는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시집을 아가씨를 심사를 하면 그 아가씨가 혹시나 나쁜 질명이 없는가? 나쁜 전과가 없는가? 그거면 됐지. 왜 한국에 있는 신랑을 자기가 심사를 하냐고요. 하나님입니까? 영사가? 웃기는 거. 이게 잘못된 발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발전해버렸어요. 그걸 잘못된지를 모르고 끼고 있어. 현지 영사도 어려가냐면 제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이렇게 하는 적이 많은데 이거
일일이 이거 심사 다 하고 나중에 자기들 감사받아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 하는 영사들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걸 차라리 이 결혼 하나 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문서가 가야 됩니다. 인간관계 증명, 가족관계 증명, 건강검진 뭐 수없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신랑을 직접 결혼시킬 때 혼인신고 때 혼인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팔립니다만 혼인요건 인증서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노총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 많은 서류를 베트남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종로구청에 신부가 오면 관리하는 여성가족과의 직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많은 서류 그 서류를 갖다 넣어가지고 종로구청장 명으로 이 사람은 결혼해도 하자고 이것도 좀 못습니다만 할 수 없는 개거라도. 그래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종로구청장 명으로 발행을 하면 영사는 그놈을 믿고 그냥 비자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영사는요 외국에 있는 우리 신부가 들어올 때 문직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왜 신부를 내가 사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이게 결정적인 내가 제시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인권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중에 서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왜 돈이 드냐? 지금 현행 법대로 아무 탈 없이 정말 뒷돈 안 주고 데리고 들어오려면 어느 누구도 현행 법 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종로구청장이나 종로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 종로구청장이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 그 공문서입니다. 그걸 결혼중개법 10조 2항이나 동시행령 3조 2항에는 공증을 해가지고 신상명서 작성화 되어 있어요. 애국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걸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걸 지금 박수현 의원실에도 갖다 놨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귀현도 문제예요. 공증인법 2조 2항에 보면 공문서는 공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결혼중개법이 결혼중개법 시행령이 이 두 법과 시행령이 10조 2항이 공증인법 2조 2항 단서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공증을 오래 했던 나가 상대하는 그 공증사무실에 가서 그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했다 하지 말아요. 욕먹는다. 왜? 그동안에 공증을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번역하실 거니까 번역해가지고 공증하십시오. 번역공증. 근데 번역공증은요, 이 문서가 사실이란 공증이 아니고 이 한국말이 베트남 말로 번역이 잘 돼서 이상이 없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하는 공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은 공정하게 안 돼 있어요. 이걸 갖고 가서 베트남에 우리 통역 있지 않습니까? 걔도 돈 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가면 나는 양식을 만들었고요. 미원이면 미열 동그라미, 채원이면 채원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 필요한 말을 컴퓨터 좀 몇 개 쓰면 돼요. 왜 번역비를 뭐라 줍니까? 다 동그라미 하면 돼 있어. 수많은 사람 하면서. 아, 이걸 참 내가 볼 때 저도 중앙회 출신인데요. 이렇게 행정의 영토리고 떨어진 줄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도 지금 이거 갖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재판하는 판사한테 그랬어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사 중입니다. 내가 이게 일주일 만에 법률금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학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학적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공증을 안 했다고 벌기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법률 한번 쫓아가고 며칠 만에 이걸 받아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식 재판,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니까 변호사 아껴주더만 정식 재판 청구권이 회복 청구권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정식 재판 해보야 지금 청구해서 다시 재판이 12월 달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판사님한테서 판사님이 정말 좋은 판례를 남겨가지고 전국에 이 수많은 420 명단 갖고 왔는데요. 429개 업체 중에 165개 업체가 저가자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제 밑에서 제가 결혼을 지금 350명을 했는데요. 태어난 아기만 해도 70명입니다. 혼장 줘야 돼요. 네? 혼장 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잘 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영사 본인도 아까 이런 우리가 만든 신상 명세서는 신부도 원치 않고 신랑도 원치 않습니다.
또 신랑 부모도 아이 우리 며느리 한국말 아직 못해도 좋아 빨리 좀 오게 해줘. 그럼 법이 그쪽으로 개선이 돼야죠. 이거 우리나라 민주국가입니까? 이거 독재국가입니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끝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십니다. 지금 그 한국 정부의 어떤 그 다문화 관련 그 정책 중에서 이 출입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현길 교수님,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지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손에서 상당히 그 고견이 있는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다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시책, 그 방안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사실 어떤 근거되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경험되어졌던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한 모든 시책 방향들이 분시학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실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최근에 그 내용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3월 9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환경한 공초를 기시로 해서 여러 개 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가 지금 영유아 중심으로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학령기라든지 성장기라든지 청년기 이런 그 대상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기다려달라 하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06년도에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에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의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실질적인 면에서 사회 대한민국의 국민들과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면에 기반을 잡아나가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학업을 마쳤을 때에 이 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군복무, 취업,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일반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을 놓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면인데 사실상 실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교육법이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복지법 뭐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도 혜택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기관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분배가 되어져 가지고 시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그 혜택이 어느 정도 이게 따라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 아마 모인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상당히 그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이론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돕고자 합니다. 정부가 3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27만 8,036명 가구로 현재 집계되어 있어 있는데 한 4.3%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녀는 24%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정을 이뤄나갔을 때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혼인에 대한 지속기간도 역시 해마다 1%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문 그 상담 기관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 차이, 편견, 생활 어려움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정부 시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무턱대고 외국인을 협오하는 묻지마 그 안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주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하나의 그 역차별을 하는 그런 문제,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중 언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수인재 개발이나 교과서에 대한 교재 개발을 신경 쓰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각 부서가 이렇게 이제 그 부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족의 센터를 통해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협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발맞춰 가는 것이어야 되지,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뭔가 좀 수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수용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는요, 아동보호 교육 지원으로서의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원의 이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뭐 한국어 교육, 서비스 요구, 사회복지 모든 부분들이 현재 50.6%로 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황교안 총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이제 현 시한점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 중점적인 것은 현재 일반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터무니없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미흡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의 그 어떤 그 모체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면에 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혼율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혼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지금 한국 사회 이혼율과 대비했을 때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높은가요? 낮은가요? 지금 그것이 최근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옛날에는 그 초창기 때 덕성여대 내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세미나 관계로 여러 번 이제 출입한 적이 있는데요. 도와준 적이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소죠. 거기에서 2013년, 4년도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서 외국인의 747명 쌍의 다문화 가정 가운데서 34.7%인 259쌍의 부부가 별거에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 10명 중 3명 내지 4명은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별거 기간은 전체 959쌍 가운데서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103쌍에 달했고,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 156쌍인 경우에는 별거 기간이 5년 이상 가운데서 44.8%에 속하겠답니다. 그러니까 50%는 행복하고 50%는 불행하다는 거죠. 별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혼한율은 한 3%에서 한 5%. 이혼에 대한 그 이유를 보니까요.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갈등이 결혼 전부터 시작됐네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그 갈등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아보니까 한국인끼리 혼인한 일반인 가정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나이 든 남편과 어린 신부의 세대 차이가 대표적이고요. 일반인 가정은 남편이 한두 살 연상인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 가정은 남편이 17세에서 30살 연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니까 대화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부부 간의 갈등 요인이 있고 교육 수준이 남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대학 수준 고등학교인데 여기는 뭐 초등, 중등 예, 이런 식으로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점은 결국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를 성적인 대상이나 그 다음에 병수반, 농촌 일손 등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는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는 남편이 현재 시달리고 있는 최근의 그 뉴스나 여러 가지의 그 매스컴에 의하면 신문에 의하면은 폭력성이 가장 호소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중매도 중요하지만 후에 결혼 이후에 어떤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 뭐 법적인 건 정부가 진행을 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발맞서 진행하지만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이 수능 쪽으로 보니까 이혼 문제로 상담을 신청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62.3%, 절반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미국, 네팔,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그래도 여기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저는 상당히 좋은 면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50% 육박이 이혼이고 제가 말을 많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수단 있게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예, 예. 내가 농중앙시험도 해지가 난 농협에 있을 때부터 예, 예. 장로님들 농협하다 보니까 해지를 하게 예, 예. 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도 제 조건에 있던 사람이고 예. 야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중에 하도 공부했는데 그 원인의 95%가 한국 남성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타고나기 때문에 애국 여성 있는 걸 착각하거나 그런 동거 업체한테 초점을 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 남성은 만약에 한국에서 결혼도 못했지만 한국에서 운이 좋게 결혼을 했다 하면 더 빨리 더 빨리 이혼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이혼이 아니고 위자료까지 한국 여자한테 뺏기면서 적어도 외국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와서 위자료 갖고 농가하는 여성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중국 결혼은요. 지금 현재 70%가 다 우리 결혼정보업체에 통하지 않는 개인의 결혼입니다. 먼저 결혼했던 언니가 사촌 동생을 결혼시킵니다. 우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걔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은 간단히 우리 업체를 비난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는 거 아니죠. 우리 한국인의 남자의 모습이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교육이 안 돼 있고 너무 시급하게 대한 그 결혼의 틀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격적인 면에 뭔가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들어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국가 안보나 경제나 국가 사회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시던 분 또 많은 이런 다문화 가정에 연관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그 어떤 그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그 정부 실무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한국 정부도 이렇게 이제 조성된 한류 바람이라든가 이 흐름을 잘 타고 국가가 융성하는데 좀 많은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 발전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오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오늘 자리가 시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정말 오신 분들은 또 패널도 계시지만 우리 대표님들도 정말 역사적인 차례를 하시게 되네요. 여러분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자리로 여유를 갖고 더 좋은 준비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원래 한 20명 정도 좀 외국인 친구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된 게 국제다문화협회에서 이 비자 관련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국정원 논의이고
또 우리 삶의 질과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번에 그 한 20명 정도 오기로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는 원래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지 않고 한 20여 명 모여갖고 이렇게 알차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신 그 강주에서 오신 많이 오셨는데 제가 박수를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조선업체나 가문화 관련 문제가 돼서 법원에 소송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법은 그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서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협약 계약이 되면은 1차적으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불평등 계약이라도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주의거든요. 불평등 계약이라도 그것이 서로가 계약이 됐으면은 그건 형사처벌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항상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계약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래서 다른 거 뭐 필요 없이 계약서만큼은 분명하게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안 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법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처벌 규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드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전대영 위원장님 계시고 상담해 주시면 전 위원장님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